더 이상 당신이랑 거지꼴로 살 수는 없어.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줘. 7년 전 부도 위기로 무너지던 저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전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모멸감을 씹어 삼키며 저는 죽어라 일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횡단보도 앞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차 문을 박차고 빗속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많은 논팽이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그녀가 초점 없는 눈으로 맹인 안내견의 줄을 쥐고 비를 맞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지난 7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날 서울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왕복 8차선 큰 길 한복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빨간 신호에 걸려 멈춰섰죠. 뒷좌석에 앉은 차도진은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 눈동자만 빠르게 움직였죠. 김 기사, 남산 터널 빠지면 바로 사옥으로 돌려. 도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비가 너무 심해서 막힐 수 있습니다. 기사가 앞유리 너머 빗줄기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든 뚫든 알아서 해. 도진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이 횡단보도 쪽에서 불어왔죠. 도진은 무심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 우산을 양손으로 꼭 움켜쥐고 옆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안내견 한 마리가 바짝 붙어 있었죠. 여자의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여자의 비닐 우산이 뒤집히면서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와 볼에 축 늘어져 붙었고 초점 없는 두 눈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태블릿이 손에서 미끄러져 좌석 위로 떨어졌죠. 지수. 도진이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을 흘렸습니다. 7년 전 자신의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던지고 떠났던 여자. 가난이 싫다며 등을 돌렸던 그 여자가 맹인 안내견의 줄을 잡고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춘 사이 도진은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기사가 몸을 돌려 소리쳤지만 도진은 이미 문을 벌컥 열고 빗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수트 재킷이 순식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죠. 도진은 횡단보도를 향해 뛰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도달했을 때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양쪽 차선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일제히 출발하며 경적을 울렸죠. 도진은 달려오는 택시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짚고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물벼락을 일으키며 코앞을 스쳤고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고 욕을 퍼부었죠. 도진은 차 사이사이를 몸을 비틀어 피하며 이를 악물고 반대편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지수가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뒤집힌 비닐 우산만 바닥에 나뒹굴고 안내견이 이끄는 대로 지하철역 입구의 인파 속으로 이미 사라진 뒤였죠. 도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지하철 계단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출퇴근 시간 인파가 물결처럼 밀려왔고 지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계단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도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최 비서의 번호를 눌렀죠. 최 비서.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위치를 보낸다. 이 일대 CCTV를 전부 확보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도진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낮게 깔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닥치고 움직여. 도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빗물이 전화기 액정 위로 줄줄 흘러내렸죠. 도진은 지하철 계단 아래 어둠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1시간 뒤 도진은 회사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비에 젖은 수트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셔츠까지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도진은 서재 안쪽 벽에 붙은 금고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자 서류 한 장이 투명 파일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지수가 서명했던 이혼 합의서였죠. 도진은 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수의 이름 석자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놓았죠.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도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뒤 이혼 합의서를 뚫어지게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그날 지수가 이 종이를 식탁 위에 놓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거지꼴로 살 수는 없어. 그 한마디에 도진은 이를 악물었고 그 분노를 먹고 자라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내견 없이는 횡단보도 하나도 건널 수 없는 몸이 되어 빗속에 서 있었죠. 도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CCTV 확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최 비서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최 비서, 지금 바로 올라와. 도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분 뒤 최 비서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이혼 합의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죠. 윤지수. 내 전처야. 최 비서가 서류 위에 이름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흥신소 인력이고 뭐고 쓸 수 있는 건 다 동원해. 이 여자가 지난 7년 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뭘 하며 먹고 살았는지,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한 푼이라도 돈이 오간 기록이 있는지 남김없이 다 가져와. 도진이 최 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최 비서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3일. 3일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하루라도 늦으면 내가 책임져. 도진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가 수첩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문을 나섰죠. 그날부터 도진은 예정된 임원 회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올라오는 보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옥의 누구도 펜트하우스 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죠. 집무실 블라인드를 죄다 내리고 불을 끈 어둠 속에서 의자에 앉은 채 보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도진은 금고에서 꺼낸 이혼 합의서를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째 도진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가 그친 도심의 횡단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수가 서 있던 바로 그 횡단보도였죠.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양손에 들고 들어왔죠. 봉투를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 나왔습니다. 도진은 봉투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죠. 첫 번째 장에 적힌 지수의 현재 주소는
변두리 재개발 구역의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도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서류 봉투에 끈을 풀고 안에 든 종이를 한 장씩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록 사본, 공장 근무 확인서까지 빼곡하게 철해져 있었죠. 도진의 손가락이 거래 내역서 한 줄에서 딱 멈췄습니다. 7년 전 지수가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의 행방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그 돈이 도진의 이름으로 된 사채업자의 계좌로 고스란히 송금되어 있었죠.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이었습니다. 도진은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고 눈앞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야? 도진이 종이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이 싫다며 떠난 여자가 받아간 위자료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거래 내역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손바닥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참 뒤 도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에 적힌 지수의 현재 주소를 전화기 카메라로 찍고 양복 단추를 채우며 집무실을 나섰죠. 기사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몰겠어. 도진이 지하 주차장에서 경호원의 어깨를 밀어내고 검은색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자 도심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변두리 재개발 구역이 화면에 떴죠. 도진이 도착한 곳은 철거를 앞둔 낡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담벼락에는 재개발 안내문이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었고 빌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질 대로 벗겨져 있었죠. 계단 틈새마다 이끼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고 반지하 창문에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반지하 빌라 건너편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 서랍에서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망원경 렌즈 안으로 골목길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낡은 리어카 옆에 서서 더듬더듬 손으로 폐지 묶음을 만져가며 리어카 위에 싣고 있었죠. 안내견이 지수의 다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 꼬리를 낮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등에는 종이에 베인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죠. 도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망원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때 골목에서 작은 발소리가 또닥또닥 울렸습니다. 유치원 원복을 입은 남자아이 하나가 노란 가방을 메고 뛰어왔죠. 아이는 지수의 리어카 뒤로 돌아가 두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우리 진우 벌써 왔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지수가 리어카에서 손을 떼고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를 더듬어 쓸어내렸습니다.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 진우가 리어카를 밀며 씩씩하게 대답했죠. 우리 진우 그림 잘 그리네. 엄마한테도 보여줘.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지수의 손을 잡아 자기 가방 위에 올려놓았죠. 가방 안에 넣었어. 집에 가서 만져봐. 엄마 머리카락도 그렸어. 도진은 망원경의 초점을 진우의 얼굴에 맞췄습니다. 둥근 이마, 짙은 눈썹, 살짝 올라간 입꼬리. 도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도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끼워둔 자신의 어린 시절 증명사진을 빼내서 망원경 옆에 나란히 들었죠. 사진 속 얼굴과 망원경 속 아이의 이목구비가 판박이처럼 겹쳤습니다. 같은 이마, 같은 눈썹, 같은 입꼬리. 도진의 이마가 운전대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마가 운전대에 닿는 순간 경적이 짧게 울렸고
도진은 황급히 고개를 들어 골목을 살폈습니다. 지수와 진우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재래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도진은 조수석에 놓인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턱까지 올린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10m쯤 뒤에서 걸음을 맞추며 지수와 진우의 뒤를 천천히 밟았죠. 재래시장 안은 좁은 통로에 좌판이 빼곡했습니다. 지수가 안내견의 줄을 잡고 천천히 걸어 채소 가게 앞에 멈춰섰죠. 아주머니, 양파 한 망만 주세요. 지수가 접어둔 장바구니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상인 아줌마는 지수의 초점 없는 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좌판 구석에 쌓아둔 물러터진 양파를 슬쩍 집어 장바구니에 넣었죠. 지수가 주머니에서 꺼내 내민 지폐 2장 중에서 한 장을 슬쩍 더 빼갔습니다. 도진이 좌판 뒤 기둥에 몸을 기대고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진우가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장바구니 안에 양파를 꺼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더니 상인 아줌마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죠. 아줌마, 이거 다 썩은 거잖아요. 냄새 맡아봐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 하나 더 뺏어가는 거 나 다 봤어요. 진우가 썩은 양파를 좌판 위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시장 통로에 쩌렁쩌렁 울렸죠. 야, 이 꼬마가 어디서 어른한테 뭐라는 거야? 상인 아줌마가 인상을 잔뜩 쓰며 진우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진우가 중심을 잃고 시장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진우야. 지수가 허둥지둥 2팔을 내저으며 진우를 찾았습니다. 안내견이 낑낑거리며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괜찮아 엄마. 나 안 아파. 진우가 바닥에 앉은 채로 지수의 허리를 더듬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주먹이 주머니 천을 뚫을 것처럼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죠.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도진은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2 모자를 지켜봤습니다. 진우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 바지에 흙을 털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고 장바구니를 챙겨 시장 통로를 빠져나갔죠. 안내견이 앞장서서 걸었고 진우가 지수의 팔을 꼭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진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 뒷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진우의 작은 등이 석양빛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도진은 전화기를 꺼내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낸다. 이 채소 가게가 들어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을 알아내. 그리고 그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오늘 안으로 끝내. 문자를 보낸 도진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모자를 벗어 가슴팍에 꾹 눌렀습니다. 마스크 안쪽으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도진은 시장 입구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차가 있는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챕터 다음 날 아침 8시 도진은 서류 봉투에 적혀있던 대형 안과 병원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정문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원장실이 있는 꼭대기층 버튼을 누르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원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면회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약을 먼저. 도진이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커피를 마시던 박 원장이 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죠. 뭡니까? 누구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까? 박 원장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서류를 원장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병원을 사들이는 계약서요. 필요하면 오늘 당장 도장 찍겠습니다. 도진이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으며 말했죠.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찍힌 도진 회사의 직인과 인수 금액을 확인하더니 입술을 달싹였죠. 차 회장님이 여기에 무슨 용건이십니까? 박 원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윤지수. 7년 전에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입니다. 의료 기록을 보여주시오. 도진이 팔짱을 끼며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환자 기록은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차 회장님이라도 보여줄 수 없다면 이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 병원은 내 소유가 되고 직원 인사권도 내 손에 들어오죠. 그래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진이 계약서 위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쓰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를 돌렸죠. 윤지수 환자 기록을 열겠습니다. 박 원장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지수의 이름과 진료 날짜가 줄줄이 떴죠. 윤지수 씨는 7년 전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죠. 박 원장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뭡니까? 도진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차진우. 출생 당시부터 눈에 심한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양쪽 눈의 검은 자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였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박 원장이 진료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의 눈 조직을 아이에게 옮겨 심는 수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아이는 지금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술비는 누가 냈습니까? 윤지수 씨 본인이 전액 냈습니다. 도진이 팔짱을 풀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위자료는 전부 빚 갚는 데 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박 원장이 모니터에서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공장 근무 확인서와 급여 명세서가 나란히 떴죠. 윤지수 씨가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유해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불법 공장이었죠. 안전 장비도 없이 밤새 일했다고 합니다. 박 원장이 안경 너머로 도진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독한 가스가 윤지수 씨의 눈 신경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수술비는 다 모아서 냈지만 정작 본인은 다시는 앞을 볼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박 원장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최종 판정서입니다. 양쪽 눈 신경 완전 손상. 회복 가능성 없음. 도진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진은 입을 열려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판정서를 움켜쥔 채 원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복도의 흰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어깨가 먼저 무너지고 무릎이 꺾이더니 도진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고 한 손에는 구겨진 판정서가 들려 있었죠. 도진은 판정서를 가슴팍에 대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이를 악물어도 턱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시각 도진의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김 이사가 코트깃을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김 이사의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자기 사무실 문을 잠그고 봉투에서 사진 여러 장과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도진이 마스크를 쓴 채 재래시장에서 지수와 진우를 미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김 이사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 회장님이 시각장애인 전처하고 숨겨둔 아들이 있었어. 이거 제대로 걸렸군. 김 이사가 전화기를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좀 보내야 할 때가 있어. 주소 불러줄 테니까 적어. 반지하 빌라에 사는 시각장애인 여자한테 서류 하나만 받아오면 돼. 도장이든 지장이든 찍게 해서. 응, 재산 포기 각서야. 김 이사가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 속에서 지수가 안내견의 줄을 잡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던 저녁 무렵, 지수의 반지하 빌라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렸죠. 가죽 점퍼를 입은 우두머리가 나머지 둘에게 턱짓을 하며 빌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집 안에서는 지수가 싱크대 앞에 서서 더듬더듬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안내견 마음이가 지수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고 진우는 방구석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문이 안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경첩이 뜯기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마음이가 벌떡 일어나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뭐야, 개까지 있네. 우두머리가 마음이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마음이가 낑하고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나동그라졌죠. 마음아. 지수가 소리치며 마음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우두머리가 지수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죠.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기 종이에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우두머리가 지수의 손목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종이요? 놔주세요. 아이가 있다고요. 지수가 손목을 빼내려 몸부림쳤습니다. 나머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신발장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이 밥상을 뒤집었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엄마. 진우가 방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우두머리가 진우를 한 손으로 밀쳐 방 안으로 도로 집어넣었죠. 꼬마는 들어가 있어. 진우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왜 그래? 진우가 우두머리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우두머리가 귀찮다는 듯 진우를 떼어내고 주머니에서 인주와 종이를 꺼냈죠. 어차피 눈도 안 보이니까 뭔 종이인지도 모르잖아. 여기 엄지손가락만 꾹 찍어.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 우두머리가 지수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인주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수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며 버텼죠. 싫어요. 뭔지도 모르는 종이에 절대 안 찍어요. 지수가 온몸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말을 안 들어. 우두머리가 지수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려고 힘을 줬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바로 그때 부서진 현관문 너머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코트 자락을 펄럭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현관 밖 골목 입구에는 도진이 데리고 온 경호원 4명이 양쪽으로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우두머리의 턱을 오른 주먹으로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지수의 손목을 놓으며 뒤로 낮아빠졌죠.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이 도진의 허리를 잡고 밀어붙였고 도진은 벽에 등을 부딪히면서도 그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놈이 몸을 웅크리며 쓰러졌죠.
세 번째 놈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펼쳤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죠. 뒤에 진우가 방문 틈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몸을 틀었지만 한 박자 늦었습니다. 칼날이 도진의 왼쪽 어깨를 스치며 양복 천을 찍고 살을 베었죠. 도진이 이를 악물며 그놈의 칼 든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놈의 비명이 터졌죠. 도진은 새 놈의 멱살을 차례로 잡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놈들의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고 대기하던 승합차에 짐짝처럼 실어 넣었죠. 도진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양복 소매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오른손으로 어깨를 꾹 누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수가 벽에 등을 붙이고 두 팔로 자기 몸을 감싼 채 떨고 있었고 마음이가 절뚝거리며 지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죠. 괜찮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도진이 목소리를 일부러 낮고 굵게 깔며 말했습니다. 평소 자기 목소리와 다르게 일부러 톤을 한 뼘쯤 낮춘 것이었죠. 누구세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재단에서 후원지 실태 조사를 나온 사람입니다. 마침 이 근처를 지나다가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부서진 현관문 틈으로 차가운 바깥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죠.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손이 아직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진은 지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방문 틈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올려다보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도진의 피 묻은 어깨 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도진은 지수 몰래 진우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어 진우의 눈높이에 맞추고 피가 배어나는 어깨를 진우에게 보여줬죠. 아저씨, 피나. 진우가 작은 손으로 도진의 어깨 근처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도진이 진우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하고 너를 지키러 온 비밀 요원이야. 그런데 비밀 요원은 정체가 들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분간 엄마한테는 아저씨가 누군지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진우가 도진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의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도진이 피 묻은 왼손 대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진우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꼭 맞물렸죠. 진우는 도진의 손가락을 놓고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의 허리를 안으며 고개를 들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괜찮아. 착한 후원자 아저씨가 나쁜 사람들 다 쫓아냈어. 아저씨가 우리 지켜줬어. 지수가 진우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초점 없는 눈은 도진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지수가 진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본명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후원자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서진 현관문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도진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양복 소매 끝에서 한 방울 떨어져 마룻바닥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은 매일 아침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반지하 빌라를 찾았습니다. 첫날은 부서진 현관문부터 손을 봤죠. 경첩을 새 것으로 갈고 문틀에 박힌 나무 파편을 하나하나 뽑아내며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후원자님, 문 고치는 소리가 나는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일을 좋아합니다. 댁의 문이 너무 허술해서 새로 달아드리는 겁니다. 도진이 드라이버를 돌리며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죠. 컵 여기 놓을게요. 손 더듬어 보시면 문 옆 신발장 위에 있어요. 지수가 물컵을 신발장 모서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진은 지수가 부엌으로 돌아간 뒤에야 컵을 집어들었죠. 컵에 입술을 대다가 멈추고 컵 손잡이에 묻은 지수의 손자국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이튿날 도진은 들뜬 벽지를 뜯어내고 새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찢어진 장판을 걷어내고 새 장판을 깔았죠. 풀냄새가 집 안에 가득할 때마다 지수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었고 도진은 지수가 창문 손잡이를 더듬어 찾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쩍 눈을 돌렸습니다. 나흘째 오후 도진은 진우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진우가 가방 끈을 양손으로 잡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비밀 요원 아저씨. 진우가 도진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도진이 한쪽 무릎을 꿇자 진우가 도진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았죠. 아저씨 어깨는 다 나았어? 진우가 도진의 왼쪽 어깨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누르며 물었습니다. 거의 다 나았어. 비밀 요원은 원래 빨리 낫거든. 도진이 진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죠. 그럼 오늘 비밀 요원 훈련하자. 놀이터에서. 진우가 도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진은 진우를 목마 태우고 골목길을 걸어 동네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도진의 머리 위에서 두 팔을 벌리며 까르르 웃었죠. 도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참았죠. 놀이터 그네에 진우를 태우고 밀어주던 도진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최 비서였죠. 회장님, 그 상가 건물 매입건 완료됐습니다. 해당 채소 가게 상인에게는 퇴거 통보를 넣었고요. 알았어. 도진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네 위에서 진우가 두 발을 앞으로 쭉 뻗으며 소리쳤죠. 아저씨, 더 세게 밀어줘. 알겠습니다, 요원님. 도진이 진우의 등을 밀어주며 씩 웃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지수의 통장에는 복지재단 명의로 후원금이 매달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 한사코 거절했죠. 이렇게까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규정에 따른 정기 후원금입니다. 거절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도진이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원금 덕분에 지수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던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죠. 도진이 매일 찾아오는 일이 한 달쯤 이어지자 지수는 점심때마다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님, 맨날 일만 시키고 밥도 못 드리면 어떡해요. 오늘은 꼭 드시고 가세요. 지수가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앉으세요. 지수가 수저를 식탁 위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도진은 작업복 소매에 묻은 풀칠 자국을 털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맞은편에 앉아 밥그릇을 더듬어 찾았고 마음이가 식탁 밑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죠. 도진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지수의 찌개 맛이 7년 전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된장 양, 두부 크기,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까지. 도진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턱에 힘을 줘야 했죠. 그러지 않으면 숟가락을 놓고 말 것 같았습니다. 맛이 어때요?
눈이 안 보이니까 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식사가 끝난 뒤 지수가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내 칼로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사과 표면을 더듬어가며 조심조심 칼을 움직였죠. 껍질이 고르지 않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깎겠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손에서 과도를 넘겨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과도 손잡이 위에서 부딪혔죠. 도진의 손가락이 지수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손등 여기저기에 울퉁불퉁한 흉터가 만져졌죠. 화학약품에 데인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지수의 손등 위에서 굳었습니다. 지수도 움직임을 멈췄죠. 손이 많이 다치셨네요. 도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좀 데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수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도진은 지수의 손등을 놓지 못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등 위에 올려놓은 자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지수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사채 빚을 갚았고, 이 손으로 독가스가 나오는 공장에서 밤새 일했고, 이 손으로 아들의 눈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후원자님, 왜 그러세요? 손 안 놓으시네. 지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도진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흉터가 보여서 걱정이 돼서. 사과는 제가 깎겠습니다. 도진이 사과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려서 껍질이 두껍게 벗겨졌죠. 도진은 이를 악물고 사과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식탁 밑에서 마음이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고 진우가 방에서 나와 도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아저씨, 사과 나도 줘. 진우가 도진의 손에서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죠. 도진은 진우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맞은편에 앉은 지수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죠. 도진은 그 미소를 눈에 담으며 사과를 한 조각 더 잘랐습니다. 한 달 후 주말 아침, 도진은 지수의 집 앞에 커다란 승합차를 대놓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시각장애인 가족 캠핑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같이 가시죠. 도진이 낮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캠핑이요? 저는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지수가 현관 문틀을 잡고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가자. 나 바다 가보고 싶었어. 진우가 운동화를 벌써 신고 지수의 팔을 잡아당겼죠. 마음이도 같이 가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습니다. 도진이 마음이의 하네스를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우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팔꿈치를 살짝 잡아 승합차 문턱까지 안내했고 진우는 마음이를 끌고 신나게 뒷좌석에 올라탔죠. 승합차가 고속도로에 오르자 진우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 안으로 확 밀려 들어왔죠. 엄마, 바람 냄새 맡아봐. 뭔가 짭짤해. 진우가 지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바다 냄새인가 보다. 소금 냄새가 나네. 지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죠. 도진은 백미러로 두 모자의 모습을 훔쳐보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것을 꾹 참았죠. 3시간을 달려 동해안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도진은 백사장 한쪽에 대형 텐트를 치고 그 앞에 접이식 의자와 작은 탁자를 놓았죠. 텐트 안에는 담요와 베개를 가득 깔아두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모래밭을 뛰어갔습니다.
마음이가 진우의 뒤를 쫓아 모래를 튀기며 달렸죠. 진우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지수가 파도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엄마. 마음이가 같이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죠. 도진은 텐트 앞 탁자 위에 작은 가방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휴대용 턴테이블을 꺼냈죠. 그 안에서 낡은 음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빼내 턴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늘이 음반 위에 내려앉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파도 소리에 섞여 퍼졌습니다. 지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던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 노래. 지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세요? 이 곡. 도진이 모닥불에 쓸 나무를 쌓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수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죠. 도진은 성냥을 그어 모닥불에 불을 붙이고 진우와 마음이가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쪽으로 기울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가 앉아있는 맞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의 앞에 놓인 빈 의자에 천천히 앉았죠. 모닥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음반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그러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변조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대로의 본래의 자기 목소리였죠. 지수야. 단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지수의 온몸을 꿰뚫었죠. 지수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모래 위에 굴러 물이 쏟아졌죠. 지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야. 도진이야. 도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허리춤에 있던 흰 지팡이를 꺼내 앞을 휘저었죠. 거짓말하지 마. 후원자님이잖아. 도진이가 왜 여기 있어? 지수가 지팡이를 앞세우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발 뒤꿈치가 모래에 파묻혀 비틀거렸죠. 도진이 성큼 다가가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 줘. 지수가 손목을 비틀며 몸부림쳤습니다. 도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목을 잡아당겨 품 안으로 끌어안았죠. 다 알아. 나 다 알고 있어.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뭘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지수가 도진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위자료.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 빚 갚는데 다 넣은 거. 진우 눈 수술비 벌려고 독가스 나오는 공장에서 밤새 일한 거. 그러다 내 눈이 이렇게 된 거. 다 알아. 도진이 지수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주먹이 멈췄습니다. 도진의 가슴팍 위에 올려놓은 주먹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죠. 그걸 어떻게? 지수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병원 원장한테 다 들었어. 진료 기록도 받고 판정서도 봤어. 도진이 지수의 머리카락 위에 턱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그렇게 했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지수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고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이 싫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이 빚 때문에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 내가 나쁜 여자가 되면
당신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했어. 지수가 도진의 셔츠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끊어졌죠. 도진은 지수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모닥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모래 위에 하나로 겹쳐 놓았죠. 아빠.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던 진우가 두 사람에게 뛰어왔습니다. 진우는 놀라지 않았죠. 도진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두 팔을 위로 벌렸습니다. 도진이 한 팔로 지수를 안은 채 다른 팔로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아빠야. 도진이 진우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대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아저씨 눈이 나랑 똑같잖아. 진우가 도진의 볼을 양손으로 잡으며 말했죠. 도진은 진우를 꼭 안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파도가 세 사람의 발밑까지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도진이 깔끔하게 꾸며놓은 넓은 집에서 지수와 진우, 마음이는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 오전 도진은 커다란 사업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내 호텔에 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업가 3명이 긴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두툼한 계약서가 탁자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도진이 만년필 뚜껑을 열고 계약서 위에 펜을 내리려는 순간 양복 안주머니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대학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도진이 만년필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져 탁자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 바닥에 떨어졌죠. 회장님, 계약서 서명을 하셔야. 외국 사업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죠. 호텔 복도를 전력으로 달려 비상계단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진은 차 문을 열자마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빨간 신호등 앞에 걸릴 때마다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버텨. 아빠 간다. 조금만 버텨. 병원 정문 앞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간 도진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죠. 작은 몸에 여러 줄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 놓인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진우의 손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유리창 앞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더듬으며 안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수의 볼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도진이 지수의 어깨를 잡으며 불렀습니다. 지수가 도진의 팔을 더듬어 잡고 매달렸습니다. 도진아, 진우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졌대. 난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구급차 소리만 듣고 있었어. 아무것도. 지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도진이 지수의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도진이 지수의 손등을 꼭 누르며 말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손을 놓고 의사 앞으로 성큼 다가갔죠.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되십니까? 네. 복도 쪽으로 잠깐 오시죠. 의사가 도진을 복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머릿속 사진을 도진에게 내밀었죠.
진우가 어릴 때 치료했던 눈 쪽 병이 머릿속 신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신경을 타고 올라간 병이 머릿속에 혹을 만들었는데 이 혹이 아주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도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안에 하얀 덩어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금 당장 수술로 이 혹을 떼어내지 않으면 이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도진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벽에 한 손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죠. 그럼 수술 바로 해주세요. 국내에서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런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 장비가 갖춰진 특수 비행기를 빌려서 의료진과 함께 이동해야 하고요. 비행기 대여비에 수술비까지 합치면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 듭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든 냅니다. 당장 그 병원에 연락해 주십시오. 도진이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진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전화기를 꺼냈죠. 최 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비서, 회사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한다. 진우 수술비하고 특수 비행기 빌리는 비용. 지금 바로 처리해. 회장님, 그게 큰일 났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잔뜩 긴장되어 있었죠. 뭐가 큰일이야? 빨리 말해. 김 이사가 오늘 오후에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회사에 안 나오고 사업 계약도 깨뜨렸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의 비상금 통장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잠가버렸습니다. 도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김 이사가 모레 긴급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회장님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려 했다면서 주주들한테 편지를 돌려서 회장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진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에 회장님의 개인 사생활 기사가 나갔고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주주들이 몰려와서 회장님 물러나라고 막무가내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죠. 회장님, 모레 주주총회에 나가셔서 회장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를 뺏기면 돈도 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최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천천히 내리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돌아갔죠.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진우의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뒤 최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원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도진 앞에 서류를 펼치며 숨을 몰아쉬었죠. 회장님, 여기 주주총회 대응 서류입니다. 제발 이것만 검토해 주십시오. 도진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수의 옆으로 가서 나란히 앉았죠. 지수의 두 손을 잡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진아, 진우 살릴 수 있는 거야? 돈은 있는 거야? 지수가 도진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어. 내가 반드시 살려. 걱정하지 마. 도진이 지수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죠. 평소에 도진의 회사를 노리며 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큰 투자회사 사장의 번호였습니다. 나 차도진이야. 지금 바로 만나자. 차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다 하시고. 무슨 일입니까? 내 회사를 통째로 넘기겠어. 내 이름으로 된 것 전부 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건은요? 조건은 딱 하나야. 계약하자마자 내 개인 통장에 현금을 넣어줘. 오늘 안으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 도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사람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전화기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마를 유리에 대고 진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아빠가 다 내려놓을게. 회사도 돈도 이름도 다 필요 없어. 진우야, 너만 눈 뜨면 돼. 도진의 입김이 유리창 위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지수가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도진의 옆으로 다가와 도진의 팔에 이마를 기댔죠.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나란히 선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당일 아침, 도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지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이죠. 양복은 이틀째 같은 것이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죠. 진우는 여전히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기계에 맞춰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도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1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김 이사가 벌써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죠. 투자회사 쪽 변호사는 도착했어? 네, 서류 들고 총회장 뒷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나도 지금 출발한다. 도진이 전화를 끊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양복 주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고 구겨진 셔츠 깃을 세웠죠. 도진아, 어디 가는 거야? 지수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진우 수술비 마련하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꼭 돌아와. 꼭이야. 지수가 도진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죠. 도진이 지수의 손등을 꾹 누르고 놓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회사 사옥 앞에 도착하자 정문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현수막을 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방송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옥 출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죠. 도진은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회장이 있는 층에 내렸죠. 총회장 뒷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도진이 변호사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투자회사 대표님이 서명 완료한 계약서 원본과 돈을 보낸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죠. 좋아. 들어갑시다. 도진이 총회장 뒷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김 이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주주 여러분, 차도진 회장은 지난 반년간 회사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을 내팽개치고 회사 비상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회사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차도진 회장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사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주주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진이 변호사 3명을 이끌고 총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이사의 말이 뚝 끊겼죠. 객석의 주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진은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이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갔죠. 차 회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당신은 해임 대상이에요. 김 이사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이 한 발짝 옆으로 비키며
김 이사의 손을 피했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대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죠. 주주 여러분, 저 차도진입니다. 총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지키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웅성거리던 객석이 완전히 잠잠해졌죠. 도진이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죠. 제가 가진 회사 지분 전부와 대표 자리를 투자회사에 넘기는 계약서입니다. 이미 상대 쪽 대표가 서명을 마쳤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서명하겠습니다. 도진이 단상 위의 탁자에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었죠. 수백 명의 주주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도진이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투자회사 쪽에서 보낸 돈이 이미 제 개인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진이 변호사에게서 돈을 보낸 내역서를 받아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어서 다른 서류를 꺼내 화면을 바꿨죠. 이건 제 아들의 병원 검사 사진입니다. 머릿속에 혹이 생겨서 오늘 안으로 미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진이 화면을 한 번 더 바꿨죠. 그리고 이건 김 이사가 회사 비상금을 잠가버린 임원회의 기록입니다. 저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금을 쓰려 했고 김 이사는 그걸 막으려고 불법으로 돈을 묶었습니다. 도진이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김 이사를 쳐다봤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날조입니다. 제가 언제 불법으로. 김 이사가 소리쳤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총회장 뒷문이 다시 열리며 양복을 입은 형사 4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김 이사님,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묶은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형사가 김 이사의 앞에 서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건 함정이야. 차도진, 당신이 꾸민 거지. 김 이사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형사 2명이 김 이사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죠. 김 이사가 고개를 돌려 도진을 노려봤지만 도진은 이미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총회장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마자 병원을 향해 출발했죠. 병원에 도착한 도진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됐어. 돈 마련했어. 지금 바로 출발한다. 도진이 지수의 2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진짜야? 진우 수술할 수 있는 거야? 지수가 도진의 양복깃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응. 비행기도 준비돼 있어. 공항으로 가자. 1시간 뒤 도진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의료용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활주로까지 들어왔고 의료진이 진우의 침대를 비행기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죠. 도진이 지수의 팔을 잡고 비행기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음이가 지수의 뒤를 바짝 따랐죠. 비행기 문이 닫히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진우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진우의 반대편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죠. 진우야, 엄마 아빠 여기 있어. 곧 나을 거야. 지수가 진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진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죠. 그 안에 자기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도 빌딩도 이름도 전부. 도진은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진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도진의 엄지를 꼭 잡고 있었죠. 도진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수술실 문을 닫는 순간
도진은 지수의 손을 잡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바닥에 나란히 앉았죠.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도진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손만 놓지 않았죠. 지수도 아무 말 없이 도진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도진의 다리가 저려올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도진이 벽을 짚고 벌떡 일어섰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혹을 깨끗하게 떼어냈고 아이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도진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미끄러지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죠. 도진아, 뭐래? 진우 괜찮은 거야? 지수가 도진의 팔을 더듬어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대. 수술 잘 됐대. 우리 진우 살았어. 도진이 지수의 손을 잡아 자기 볼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도진의 볼이 젖어 있었죠. 사흘 뒤 진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뜬 진우가 고개를 돌려 도진의 옷깃을 잡아당겼죠. 아빠, 나 배고파. 도진이 진우의 이마에 제 이마를 맞대며 웃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진우가 도진의 목을 두 팔로 감싸며 말했죠. 도진은 병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유심칩을 빼냈죠. 유심칩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고 병실 한쪽 쓰레기통에 가만히 넣었습니다. 회장 차도진의 번호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도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 마을, 넓은 밭 한가운데서 도진이 트랙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햇볕에 그을린 두 팔로 핸들을 잡았죠. 트랙터가 밭고랑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흙을 뒤집었습니다. 도진이 직접 설계한 단층 집은 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현관부터 마당까지 바닥에 턱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벽을 따라 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빼곡하게 달려 있었죠. 문 손잡이마다 작은 점자 표시가 붙어 있었고 부엌의 모든 가전에서는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음성이 나오는 오븐의 버튼을 누르고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식탁 밑에는 온몸의 털이 하얗게 샌 마음이가 엎드려 꼬리를 느릿느릿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정류장에 노란 스쿨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맨 진우가 버스에서 뛰어내렸죠. 9살이 된 진우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도진을 더욱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진우가 밭에서 트랙터를 몰고 있는 도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진이 트랙터 시동을 끄고 내려왔죠. 진우의 가방을 받아 제 어깨에 메고 진우가 내미는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학교에서 상 받았어.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 진우가 두 팔을 허리에 대고 씩씩하게 말했죠. 도진이 상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장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잘했다. 엄마한테 보여드리자.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가 도마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손 씻어. 밥 다 됐어. 지수가 국자를 들어 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말했죠. 엄마, 나 상 받았어. 글짓기에서 1등. 진우가 지수의 허리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진우 대단하네. 어디 만져보자. 지수가 진우에게서 상장을 받아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도진이 밭에서 캐온 채소를 바구니째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수가 찌개와 밥그릇을 세 사람 앞에 놓았죠.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오이 아빠가 키운 거야? 진우가 오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물었죠. 흥, 아빠가 오늘 아침에 딴 거야. 맛있다. 아빠가 매일 물 줘서 그래. 진우가 오이를 하나 더 집어 지수의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도 먹어. 지수가 젓가락으로 오이를 집어 입에 넣으며 웃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마당에 놓인 넓은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진이 왼쪽, 지수가 가운데, 진우가 오른쪽이었죠. 마음이가 평상 밑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엎드렸습니다. 앞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물들었죠. 도진이 지수의 왼손을 잡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의 손가락 사이에 제 손가락을 하나씩 끼워 넣었죠. 손등에 울퉁불퉁한 흉터가 도진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도진은 지수의 이마에 천천히 입술을 대었습니다. 진우가 도진의 팔뚝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붉게 물든 마당 위로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백만장자의 자리를 내려놓고서야 저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비록 아내의 두 눈은 빛을 잃었지만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마주 앉은 소박한 밥상이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낡은 손을 굳게 맞잡고 절대 놓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뼈저린 아픔을 겪고 먼 길을 돌아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빛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인생 꽃가마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